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축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기준 1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 하천에 떠내려간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가 넘었는데 중대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오늘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에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도 수도권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루 동안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인천 곳곳의 피해가 컸는데요. 제보로 본 피해 상황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물살을 가르며 움직입니다. 한 운전자는 물에 잠겨 움직이지 않는지 차를 직접 밀면서 겨우 이동합니다. 빗물이 도로에 차오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찼어요. 한 5분, 10분 안에 물이 다 찼어요. 도로가 침수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바닷가처럼 물결이 출렁이고 일부 차량은 비상등만 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도로를 넘어 인근 건물까지 흘러간 빗물은 마트가 있는 지하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치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 도로에 넘쳐가지고요. 그 지하 그 마트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죠. 들어갔다가 뭐 혹시 큰일 날까 봐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상인들은 급한 대로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그냥 아수라장이었죠. 이제 물 퍼내고 119 뭐 다들 퍼날려고 뭐 떠내려갈 거 못 떠내려가게 만들고. 학교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동장은 바다처럼 변했고 교정 곳곳의 나무는 파란 이파리가 달린 가지를 간신히 물 밖에 내밀었습니다. 등교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학교 1층이 잠기면서 학생들은 한때 건물 안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창문 밖을 봤는데 운동장에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서 좀 놀라 집에 갈 수 있나. 급식실도 침수되면서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했고 비가 잦아든 뒤에야 겨우 하교할 수 있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올여름도 수해가 잦아지고 이재민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대피시설은 열악하기만 한데요. 국내 연구팀이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하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도와주는 접이식 임시주거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공터에 바닥을 깔고 접어둔 벽면을 펼칩니다. 욕실과 주방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자 어느새 주거시설이 완성됩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폴더블 모듈러는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2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이지만 내부는 쾌적합니다. 욕실과 주방 모듈도 전문 가구업체의 도움을 받아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 전기 배선과 배관이 내장돼 냉난방과 오배수 설비까지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구조를 이제 그 스윙 벽체라는 스윙 벽체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스윙 벽체가 이제 펼쳐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욕실이랑 주방을 이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지붕까지 얹혀져서 구조체가 전체 완성되는 데까지 9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해체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완성된 상태보다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 운송과 보관이 쉽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기관에서 평상시 창고에 보관하다 재난 상황에 곧바로 현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임시조립시설이 쉽게 파손되거나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기술이 이재민의 생활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올여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강원도 강릉만 유독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강릉시는 생활용수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시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율이 24%까지 떨어졌는데 1977년 조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모처럼 내린 비도 10mm 안팎에 그쳐 가뭄 해소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뭄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강릉시는 초비상입니다. 생활용수는 배수지 밸브를 덜 여는 방식으로 조정해 하루 평균 공급량을 8,000톤씩 줄이고 있습니다. 안수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물을 줄여서 비 올 때까지 좀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공공수영장 3곳은 지난달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해수욕장 세족장 수도꼭지는 아예 뽑았습니다. 강릉 도심 화장실입니다. 가뭄 비상조치로 지난달부터 주 3일만 문을 열고 나머지 날은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일부 식당과 카페들도 정수기 대신 생수를 쓰며 절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봉댐 수위가 낮아진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물을 사서 음료라도 제조를 하자. 환경부는 생수 3만 병을 지원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2만 8천 병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뚜렷한 단비 소식은 없어 가뭄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피해는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럽 남부에선 40도를 웃도는 최악의 폭염과 강풍 속에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틀 동안 100여 곳으로 산불이 번지자 유럽연합, EU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등성이에서 검붉은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연기 기둥이 하늘을 덮어 한낮 해를 가릴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산불이 번지면서 그리스 자킨토시 섬 등 유명 관광지 관광객 수천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그리스 세 번째 큰 도시인 파트라스 주변 최소 25개 정착촌 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0여 대 항공기와 4천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동원됐지만 이틀 만에 만헥타르, 축구장 14,0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100여 곳 산불에 애를 먹던 그리스 당국은 유럽연합에 항공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Μας αφήσανε στο έλεος του Θεού, καήκαν τα πάντα. Ολοσχερή καταστροφή. Όλη η μονάδα είναι κάρβουνο. 스페인도 일주일 넘게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 산불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스티아와 마드리드 북쪽 산불로 주민 1명과 자원소방대원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시대 유적지가 산불로 피해를 받고 알바니아 남부에선 300년 된 정교회 교회 건물을 비롯해 40채 이상의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20여 곳 동시다발 산불에 현지 당국은 방화 용의자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Come in a combination that produce very fast fires, very intense fires, basically fires that burn beyond the threshold of control.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속에 유럽에선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길어지고 건조한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산물의 비브리오 폐혈증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에 존재하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나 상처 부위의 바닷물 어패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등 면역 저하자는 감염 시 치사율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발열, 피부 병변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과학기술 연구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연구 현장 지원과 R&D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 확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배경훈 장관이 연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연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진행 중인 사업이나 그런 과제, 연구 과제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예산이 삭감되고 변경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 등 여러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협업을 위한 환경과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산학연 협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어떤 파견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또 벤처 기업들은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커리어들도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아예 펀드 같은 게 같이 있으면 배 장관은 국내에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됐다면 이공계 유출이 없었을 거라며 연구 개발을 위한 생태계 복원과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훼손된 R&D, 지난 정권에서 훼손된 R&D는 반드시 생태계는 복원이 될 거고요. 이 복원 수준이 아니라 R&D에 대한 투자는 대폭 강화될 겁니다. 정부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실제 연구자의 목소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과학기술과 공학, 수학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는 에이펙 2025 스템 여성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개회사에서 문혜리 이사장은 여성은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 인력의 약 30%에 불과하고 AI 분야에서는 비율이 더 낮다며 여성이 AI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차미영 카이스트 교수는 사람 중심 설계와 여성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AI의 핵심이라며 여성 리더십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고 검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등 임기 내에 달성할 국정과제들을 제안했는데요.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개헌과 함께 검찰개혁이 전면에 내걸렸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경찰국을 없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도 핵심 국정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세계 5강 달성이라는 이른바 335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기본사회 구현 계획과 국가 균형 성장 전략도 발표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2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힘써온 국정위를 격려하면서도 실제 정부 정책은 더 숙고에 집행될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임무를 마친 국정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에 들러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인데 한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3일 회담 개최가 유력합니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사된 첫 회담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혈맹 관계인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일본 측 초청도 있었지만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관리하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1박 2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방일 기간, 이 대통령은 양국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은 물론 고율 관세 등 미국발 통상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뤄지는 만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의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10,000명당 0.29명 수준으로 수치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태안화력발전소부터 SPC, 한솔재지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10,000명당 0.39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산재 감축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도 같은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 사망자를 2030년까지 25%가량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0.29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 중지권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 간의 작업 중지권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한 뒤 보상 처리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급여로 먼저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노동법을 확대 적용하고
2조 원이 넘는 임금 체불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연간 노동시간은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며 지난달 수입 물가가 6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1.5%, 컴퓨터와 화학제품과 같은 중간재도 0.6% 올랐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석탄 등을 중심으로 직전 달보다 1% 올랐습니다. 농림수산물 가격이 4.2% 크게 오르며 수출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유류세의 10%, 경유와 LPG 부탄의 유류세의 15%를 인하하는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달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인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더 유지됩니다. 지난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가계대출 오름폭이 크게 줄어 직전 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인데 가계대출 상황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못 박은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7월. 달마다 덩치를 불려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오름폭은 2조 2천억 원, 6조 5천억 원 늘어났던 직전달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소치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도 3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33% 줄었습니다. 은행 자체 대출은 물론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 오름폭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 넉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옥죄기의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627 대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금융여건 완화 기대, 지역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상저해 있어 향후 가계부채 흐름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우려에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LTV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신고가 계약한 뒤 취소해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고 본사 전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긴급 생존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점포는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과 계산점, 안산 고잔점 등 15개 점포입니다. 홈플러스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도 시행하며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급여 일부 반납 또한 회생 선고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